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심각한 청년 실업을 비롯해 얼어붙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진 서비스업 육성에 나섭니다. 한마디로 제조업보다 못한 지원은 늘리고 규제는 풀어서 경제를 서비스 중심으로 바꾼다는 건데요. 김종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자타공인 세계 최고 기술기업 삼성전자. 하지만 고용만 보면 사정은 좀 다릅니다. 매출 1조 원당 고용은 480여 명. 반면 호텔신라의 호텔 부문은 4천 명대.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경제를 서비스 중심으로 바꿔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합니다. 지금 서비스업은 경제 내 고용이나 부가가치 비중이 선진국보다 너무 낮아 저임금 일자리가 많다는 게 문제인데 고용 비중은 현 70%에서 2020년 73%로 부가가치는 60%에서 65%로 끌어올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25만 개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 이를 위해 세제 지원 등에서 뿌리 깊은 서비스업 홀대 정책을 드러냅니다. 한 예로 제조업은 고용 창출 투자 세액공제, 추가 공제를 모두 받지만 서비스업은 일부 업종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서비스업도 유해 업종 외에는 모두 지원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이 해당됩니다. 고용 실적이 많은 연구개발 특구 입주 창업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감면 한도도 현행 투자금액의 최대 70%에서 100%까지로 늘어납니다. 서비스 분야 정책금융 지원은 2020년까지 54조 원으로 정부 연구개발 예산에서 서비스 분야 비중은 5년 내 2배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또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등의 관광, 콘텐츠 같은 서비스 분야 교육과정을 확대해 인력 공급도 늘릴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서비스업 육성 정책을 위해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물류 등 7대 유망 서비스 업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드론 택배 서비스, 안경 렌즈 택배 허용 등 서비스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7대 유망 서비스 업종 중 핵심은 의료. 지난 19대 국회에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에 발목을 잡았던 의료 분야를 포기하지 않고 집중 육성할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공단, 암센터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연계 개방합니다. 정보통신기술 ICT를 활용해 진료 정보를 공유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시킨다는 계획. 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의약품 품목을 늘리고 안과 등에서 검안을 거친 안경과 렌즈의 택배 배송을 허용하는 등 소비자의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유무형의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제2의 태양의 후예와 같은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 제작비를 최대 10%까지 세액 공제하고 동서 남해안과 비무장지대 접경 지역 등 총 4,500km를 관광 상품화하는 코리아 둘레길을 만들 계획입니다. 교육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 제주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을 해외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해 보다 많은 학교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 시범 사업 후 도서 지역에서 먼저 상용화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고 ICT를 융합한 혁신적 금융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체질 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교육부가 대졸 취업난 해소를 위해 사회 맞춤형 학과 모델을 내놨습니다. 학생 선발부터 교육과정 마련까지 기업이 참여하게 해 맞춤형 인재를 키우고 이후 취업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건데 대학의 기업 종속을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대학 입학 후 정규 과정을 밟으면 취업이 일정 부분 보장될 수 있는 학과를 개설하겠다는 건데 이것이 바로 사회 맞춤형 학과 모델입니다.
대학은 교육과정에 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기업은 실무 능력을 갖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게 되어 상호 상승 효과를 취업률은 높지만 산업체가 비용을 50% 이상 부담해야 하다 보니 기업들의 참여가 높지 않은 계약학과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취업 연계성이 부족한 주문식 교육과정의 단점을 보완해 학생 선발부터 교육과정 마련, 운영까지 전 과정에 기업의 참여를 강화해 맞춤형 인재를 키울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기업의 비용 부담도 완화하는 사회 맞춤형 학과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오는 2020년까지 연계 취업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후 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로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교육을 위한 특성화 고교 등이 엄연히 존재하는 가운데 대학 구조조정 없는 맞춤형 학과 개설이 오히려 학력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한 대학 교육 본연의 목표인 교양 함양과 시민교육이 점점 퇴색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 TV 이소영입니다. 주택금융공사 노조는 최근 기존의 임금 체계를 성과주의 연봉제 형태로 바꾸는 임금 체계 개편에 합의했습니다. 비간부 직급에게도 기본 연봉의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고 성과 연봉의 차등폭을 2배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금융노조 산하지부 가운데 사측과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한 것은 주택금융공사 노조가 처음입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김재천 사장이 소그룹별로 거의 전 직원들을 직접 만나 직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며 설득한 결과 노조원들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하거나 은퇴하면 소득이 없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실업자가 2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직장에 다닐 때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해주는 임의 계속 가입 제도가 2013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다니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으로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안에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근 현직 검사가 상급자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서 결국 자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경찰에서도 상사의 강압으로 비슷한 고통을 호소하는 글이 인터넷 카페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인터넷 카페인 일명 경시모에 올라온 글입니다. 현직인데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제목의 글에는 상사의 강압적인 행동에 고통스럽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회식 자리에 참석했는데 술을 못 먹는다고 하니 상사가 억지로 폭탄주를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또 사소한 업무 한 가지 못한 것을 두고 욕설을 퍼부으며 임용을 시키지 않겠다는 말로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시모 카페는 회원수만 20만 명이 넘는 커뮤니티로 경찰 준비생뿐 아니라 현직 경찰관들도 다수 가입해 있습니다. 이 글은 신입 경찰관이 올린 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 현직 경찰관은 이 글에 대해 남부지검 현직 검사의 자살 기사를 접하고 경직된 조직이라 생각했는데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 안타깝다고 올렸습니다. 한 댓글에는 아직도 저런 문화가 남아있느냐는 지적과 함께 이렇게까지 할 사람은 조직에 없을 것 같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게시글의 진위를 파악하는 한편 당사자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면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이 허위가 아니라 현직 경찰관의 고충 어린 심경을 담은 것으로 판명날 경우 검찰에 이어 경찰 조직 전반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평균 집값이 5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불과 1년 반 사이에 6천만 원 가까이 뛴 겁니다. 불황 속 때 아닌 집값 급등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남현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르더니 드디어 평균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은 5억 198만 원으로
5월 평균가 4억 9,904만 원보다 294만 원 올랐습니다. 평균 주택 매매가가 5억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택 유형별 평균 가격은 단독이 6억 9,423만 원, 아파트 5억 6,292만 원, 연립 2억 5,193만 원이었습니다. 서울 주택 매매가는 지난 2011년 6월 4억 8천만 원에 올라선 후 횡보를 거듭하다가 2013년 4억 4천만 원으로 뚝 떨어진 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4억 4천만 원을 보이더니 1년 반 만에 6천만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강북 지역은 1년 반 만에 4,063만 원 오른 4억 1,137만 원, 강남 지역은 6,913만 원 오른 5억 9,161만 원으로 6억 원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는 역시 강남 지역이 주도했고 전셋값이 크게 오른 마포, 서대문, 동대문 지역의 상승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 점점 멀어지고 전월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을 비롯한 재건축 아파트들이 공공비행을 하면서 전체 서울 아파트 평균을 끌어올리는 측면들이 없잖아 있고요. 적응 때문에 가격은 앞으로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최근 정부의 중도금 대출 규제로 서울 강남 재건축 분양 시장의 급등세는 진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위험 상품에 관심이 쏠리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투자했다가 원금까지 잃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이 상품을 제대로 알고 투자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계속된 저금리 여파로 최근 시중 뭉칫돈은 은행 예금 대신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주가지수 연계증권 ELS나 원유, 부동산 연계증권, 즉 파생결합 증권 등으로 몰렸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일반 펀드보다 훨씬 복잡한 이들 상품의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투자했다는 점. 중국 주가 연계증권 투자자들이 작년 말과 올해 초 중국 증시 폭락으로 거액 손실을 본 뒤에야 상품의 위험성을 깨달았던 것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돈이 있어도 투자를 하려면 투자할 상품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테스트받아야 합니다. 투자자가 상품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 상품 이해 자가진단표를 제공하고 테스트 후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금감원과 금융투자업계는 표준 자가진단표를 개발해 이르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 ELS 같은 고위험 파생결합 증권에는 투자자 숙려 제도도 도입됩니다. 지금은 80세 이상 고령층만 대상으로 하루 이상 숙려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를 처음 투자한 사람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 원금 손실을 봐도 괜찮은지 더 생각하고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또 투자자들이 시장과 상품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파생결합증권의 투자 위험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불공정 거래 경보 제도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알짜 정보를 데이터로 풀어보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아침마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오늘 뭐 입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박송희 아나운서는 혹시 오늘 비도 오는데 뭐 입고 출근하셨나요? 네, 저 비도 오고 하니까 반바지 입고 시원하게 출근하고 싶었는데 그냥 너무 편해 보일 것 같아서 원피스 입고 왔어요. 강설희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네, 저는 장마철이라서 레인부츠를 좀 신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회사에 출근하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신고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저처럼 출근할 때 입고 싶은 옷은 따로 있지만 회사 분위기 때문에 못 입는 경우 많으실 겁니다. 쏟아지는 비에도 푹푹 찌는 찜통 더위에도 정장을 입어야 하는 직장인들의 피해. 오늘 데이터 뉴스에서는 사장님 반바지 입게 해주세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마다 출근해서 같은 사람들과 일하는 직장인들은 정말 오늘 뭐 입지가 큰 고민일 것 같아요. 먼저 직장인들은 그럼 어떤 기준으로 코디를 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 출근 복장을 선택하는 기준, 남녀가 너무 달라서 참 재미가 있었는데요. 매일 아침 어떤 기준으로 출근 코디를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남성은 단정한 옷을 가장 많이 꼽은 반면에 여성 응답자는 절반가량이 어제와 다른 옷을 선택했다고 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어제와 다른 옷 중요하죠. 네, 그리고 특히 여름이면 출근할 때 얼만큼 편하게 입어도 되나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출근 복장이 많이 자율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완전 자율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취업 포털 커리어에서 직장인 1,007명을 대상으로 근무하는 직장에 복장 제한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가 근무 복장에 제한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근무 복장에 제한이 없다면 입고 싶은 옷의 스타일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도 남녀별로 알아봤는데요. 먼저 남자들이 입고 싶은 스타일 3위는 반소매 노타이 차림이었습니다. 이 더위에 넥타이라니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이 넥타이만 없어도 좋겠다는 남성분들의 바람이 조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2위는 청바지 입고 출근하는 게 로망이었던 걸까요? 린넨 셔츠에 데님 바지가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이 가장 마음껏 입고 싶은 여름 출퇴근 스타일 1위는 뭘까요? 바로 티셔츠에 반바지라는 응답이 39.47%로 가장 많았는데요. 조금 싱겁지만 일할 때도 편한 게 최고라는 생각이 엿보이네요. 네, 티셔츠에 반바지 입고 계시는 부장님 생각해 보니까 좀 적응이 안 되기는 해요. 네. 자, 그렇다면 여자가 뽑은 입고 싶은 출근 복장 어떤 건가요? 네, 이 여자 직장인들이 원하는 출근 복장 3위는요, 옷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샌들이었는데요. 사장님, 한여름에도 꽉 막힌 구두라뇨. 샌들 좀 신게 해주세요. 이런 바람이겠죠. 다음으로 2위는 원피스가 차지했습니다. 역시 여름에는 시원한 원피스가 대세죠. 그렇다면 여자 직장인이 눈치 보지 않고 입고 싶은 옷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티셔츠에 핫팬츠가 4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자 직장인들도 결국은 편한 게 최고라는 생각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네, 핫팬츠 입으면 좀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직장인들이 이렇게 편한 복장을 입고 싶다고 하는지는 잘 몰랐는데요. 현재 출퇴근할 때 입는 옷이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복장 완전 자율화를 선언하는 기업이 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삼성도 반바지 혁신을 선언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7일이었죠. 삼성전자 인사제도 개편안에는 직급 체계를 4단계로 단순화하는 것과 함께 반바지 복장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래 삼성맨 하면 30, 40대, 연구개발직, 엘리트 남성이 떠오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듯이 깔끔한 정장이 대기업 엘리트 사원의 이미지로 통했는데요. 이제 곧 반바지를 입는 삼성맨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반바지 입은 직장인 아직 말만 들어도 조금 어색한데요. 그래서 파격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이 반바지가 대체 뭐라고 인사제도 개편안 발표에 반바지를 허용한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걸까요? 네, 이 반바지 허용, 그러니까 복장 자율화의 허용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의 발표를 더 살펴보면요. 직급 체계를 7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하고 직급으로 부르던 호칭을 누구님으로 바꿔서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였습니다. 반바지 허용 또한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대기업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실용적이고 가벼운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네, 복장을 통해서 기업의 문화를 바꾸겠다는 건데요. 이런 대기업의 시도가 처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기업들의 복장 자율화가 몇 해 전부터 유행처럼 번져나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는 정몽규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이 자율복장을 선언했습니다. 기존 비즈니스 캐주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완전히 자율화를 도입한 건데요. 대형 건설사 최초의 파격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정몽규 회장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제도를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앞서 공무원 최초로 반바지를 입고 출근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공무원들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2년부터 격이 없고 실용적인 조직 문화를 외치면서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반소매 셔츠와 반바지, 샌들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직접 반바지에 샌들을 신고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요. 박 시장의 솔선수범 덕분이었을까요? 이제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반바지는 한여름 필수 아이템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시원해 보이십니다. 자, 반바지가 뭐라고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특별한
특단의 조치 중 하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런데요, 우리 기업들보다 훨씬 먼저 자율복장을 시작한 건 미국 IT의 심장, 실리콘밸리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애플의 창업자인 고 스티브 잡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청바지에 검은 목티, 회색 운동화를 신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의 모습을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실 겁니다. 중요한 신제품 발표작에서 세계적인 기업의 대표가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라니 처음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그것이 잡스를 대표하는 모습이 됐고 창의성의 상징 같은 이미지로 자리를 잡았죠. 올해 초 페이스북의 CEO 마크 주커버그가 옷장을 공개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옷장에는 같은 회색 티셔츠만 20여 벌이 걸려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평소 그는 항상 이 회색 티에 청바지나 면바지 같이 편한 옷을 즐겨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심하게 대충 입은 듯한 실리콘밸리 패션은 IT 시크라고 불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새롭고 창의적인 것에 집중하는 이런 실리콘밸리의 자유로운 패션 스타일이 미국 내에서도 벤치마킹의 대상이 돼서요. 정장으로 상징되던 미국 월가에서도 이 복장 자율이 도입됐다고 합니다. 네, 자율복장은 곧 창의적 기업 문화라는 공식과 함께 자율복장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자율복장에 대해서 직장인들의 만족도도 높은 상황인가요? 네, 글쎄요. 이 취업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가 직장인 1,461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요. 직장인들의 출근 복장은 자율복장이 과반수를 넘는 59%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세미정장, 정장, 유니폼 순이었는데요. 생각보다 자율복장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직장 만족도를 살펴보면요. 직장 생활에 아주 만족한다는 고작 2.5%였고요. 만족하는 편이다도 18.2%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만족스럽지 않다는 24.5%, 아주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사람은 10.6%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복장 형태와 직장 만족도를 직접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요. 자율복장을 도입한다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직장 문화가 저절로 만들어지고 또 직원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자율복장을 도입했다가 미관상 좋지 않다거나 격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규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형식보다는 실용성을 추구하려는 이 자율복장 제도는 점차 앞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유로운 복장만큼이나 창의적이고 또 자율적인 기업 문화도 자리 잡게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내일 뭐 입을지 정하셨나요? 갑자기 반바지는 아니더라도 비도 오는데 가벼운 옷차림과 함께 내일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데이 데이터 뉴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